예, 맹주에 의한 그런 이 지배들이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한 것이 참여정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여정부가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이 정치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피하다가 2006년에 지방선거를 집권 후반기 하나의 반등 기회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의 과업이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지역 할거 정치를 청산할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한나라당에다가 그때 당시 야당 일당이죠.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제안해서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선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이 이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꿈에 꿨던 소위 지역 할거주의 정치는 하나의 구호에 불과했고 물거품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되게 됩니다. 결국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로 지방자치가 이제 새롭게 움트는 지역의 하나의 새로운 어떤 새로운 환경들을 맞아 나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중앙정치에 더 깊이 예속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10년 동안의 광역 맹주들의 어떤 그런 분할 통치에서 벗어나는 이런 게 이제 지방자치가 완전히 소위 말하는 중앙정치에 깊이 예속돼 버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정치의 환경들이 그때 기초의원 공천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금 앓고 있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자치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표적으로 자치의 성격을 단체 자치와 기관 대립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단체 자치라는 성격을 우리가 깊이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방자치 교과서에서는 이 단체자치하고 이 주민자치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단체자치는 국가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자치이고 주민자치는 지역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자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한 30여 년 전의 일이고 오늘날은 사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이제 주민자치가 지방자치 그러면 주민자치를 하나의 대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 1급 중앙 집권 구조화에서 특히 중앙 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이런 구조화에서 사실상 대표 선출권만 주어져 있는 하나의 기형적인 그 자치를 갖고 있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그 자치단체는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관치 행정의 그 구습에 있어서 거기에서 약간 색깔만 변하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이 단체자치의 지형은 이 과거에하고 현재하고 변화되는 형태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 권위주의 시대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중앙 통치의 대리점 행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치 시대가 되면서 서비스 행정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의 그런 서비스들을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열심히 제공을 하는 결과가 지역 경쟁력과 어떤 지역의 자치력으로 평가받는 이런 모양들이 됐습니다. 근데 행정 서비스가 이제 점점 행정 영역에서 주민들의 생활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복지, 이 문화, 환경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 생활 언저리까지 이게 전부 다 또 확장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피부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정 서비스가 주민의 생활 영역까지 되다 보니까는 주민들의 자주 영역을 이제 침범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비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행정을 대상화시키는 그런 한계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특히 보면은 저도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축제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과거에는 축제를 주민들이 주도했던 것들을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복지도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했던 것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았던 것인데 요즘은 외부에서 수혜되는 그런 어떤 복지 형태들로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한마디로 공무원 주도장으로 지역사회가 이렇게 변화가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치시대가 되면서 적게는 4, 50개 이상의 그런 행정위원회가 있고 그러는데 이 행정위원회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주민자치회도 관변 조직으로 전락돼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런 자치시대 거버넌스라는 것이 형식화돼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단체 자치가 하나의 기형적인 현상이 되면서 제왕적 단체장을 양산시키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은 이게 그 민원 홍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하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특히 이 농촌 단체장들은 자원배분권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정도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도시의 구청장들하고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대도시 구청은 이 복지비라든지 그러고는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지만 지역에서는 개발비라든가 이런 비경직성 예산들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힘이 그만큼 센 것이죠. 특히 그 지역개발 사업의 한 60% 이상은 중앙정부와 매칭 펀드를 맺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 많이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돈이 중앙으로 가서 매칭돼 가지고 내려오면은 이 돈의 집행은 사실상 단체장의 동무대가 됩니다. 그거는 지역의회라든가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컨트롤을 하기 힘드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부단체장이나 실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결권이 사실상의 단체장한테 위임이 되고 공직사회는 식물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은 불과 10% 수준에 불과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제자치를 유지시켜주는 게 사실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예. 그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대상일 뿐이고 그리고 자치단체를 주체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사실상 단체자치법이다. 자치단체법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22년에 이 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민주주의 발전과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이렇게 좀 변화를 시키자라는 것이 하나의 큰 취지였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민권 실현과 2.0 자치 시대를 여는 아주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제 조례, 재개정, 발안제, 주민소환제 등이 많이 개선되는 현상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원배분권과 주민결정권이 없는 주민권이라는 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운동들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통용이 안 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결국은 지역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관제 자체를 유지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속빈강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특히 지방자치법 28조 1항의 단서 조항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이게 그 역대 정부에서 나름대로 힘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자치분권의 추진 체계에 대한 문제들이 이 사실상의 이게 그런 기구들이 허수아비가 돼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때 이게 기초를 만들었는데 그 기초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못돼 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서로 거꾸로 도는 구조들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와서 보면은 결국은 균형 발전과 정부 혁신과 이게 같이 돌아야 될 것들이 오히려 지역의 혁신과 자치분권을 말살시켜 버리고 그거를 하나의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광역 지자체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큰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말에 이게 전국 13도로 해가지고 이게 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관찰사를, 그러니까 중앙의 왕이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관찰사를 파견했고 거기에 관할을 위해서 도를 만들었던 것이 지금의 기초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자치분권 시대에 있어서 이게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2월 달인가 전남 광진군 의회의 의장차를 전라남도 감찰반에서 급습을 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가 이렇게 해서 급습을 했는데 결국 회탕쳤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군들이 이 도에 애속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시군 의회가 도에 애속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볼 때는 시군과 똑같이 의회도 하나의 하급기관화 버리는 이런 지금 현상이 현실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번에 기초단체장 3선을 했던 분들의 토론장에서 나타난 것도 보면은 기초하고 광역과의 관계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렇게 토론한 것도 제가 굉장히 느꼈던 부분이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치분권 시대에 들어서 돈과 권한이 광역지자체로 거의 7할 이상이 사실상 이거 8할과 차이가 광역지자체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역은 기초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의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치분권 시대에서도 국가 기능을 대신하던 하나의 구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옥상 옥과 같은 그런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광역 특히 도부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들의 고유 사무는 물론이거니와 이 소위 말하는 기초의 고유 사무까지도 간섭을 하고 콩나라 판나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신활력 사업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광역에가 무슨 센터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콩나라 판나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겪게 됩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혁신협의나 자치분권협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형식화되고, 그리고 이 뭔가 자치분권에 대한 이런 변화들에 대한 요구는 중앙에다 하면서 스스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방자치 얘기하면 돈이 가장 큰 중요한 일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지자체들은 돈이 쌓여서 주체를 못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농촌 지자체들이 자치분권 바람을 타고 엄청나게 재정 팽창했습니다. 해마다 못 쓰고 쌓이는 세입액이 70%가 넘는다라고 하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해나구를 예를 들자면은 6년간 재정이 49.9% 불어났고 1인당 국민 1인당 재정은 71.1%라 무려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해남군의 22년도 세입결산은 1조 3천억인데 인구 6.4배인 광주 북부는 1조 2천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년 기준으로 울릉군의 1인당 재정 규모는 국민 1인당 재정 규모는 3,400만 원입니다. 근데 인구 24배인 용산구의 1인당 재정 규모는 규모보다도 11배가 많다고. 이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금 특히 농촌 지자체들의 재정 팽창이 이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 하면은 용산구민의 11배의 재정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울릉군민들은 정말 행복해졌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 지자체들의 공무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죽이기 작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많이 쓰느냐 한 것이 이 하나의 성과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특히 세입분권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은 관심을 안 둡니다. 계속 돈을 타오는 일에만. 그래서 그 지역의 시군청의 그 벽에 가면은 예산들을 확보하는 일만 계속 있습니다. 마치 낚시꾼들이 낚시하기 위해서 밑밥을 던져서 낚시를 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은 잡아놓고 나서는 거기 그 물고기에다가 먹이를 안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무슨 사업을 따오면 그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혁신을 시키려고 하는 일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또 다른 물고기 잡는 데만 신경 쓰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행정으로. 그래서 행정 바라기로 주민들이 생각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자주력이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정을 무시하는 이 보조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들 특히 농민들의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빚만 느는 농민들만 양산시키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재정분권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중앙과 지역과 악어제 관계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에서는 지역으로 돈을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힘을 쓰면서 선심을 쓰면서 지역에다가 풀면서 그러면서 지역의 단체장들은 그것을 의회라든가 다른 데 간섭을 안 받고 하나의 제왕적으로 그것을 행세하고 집행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고 결국은 그 돈은 주민들에게는 눈먼 돈이 되는 것이고 그게 혁신과 관계없이 주민들의 자치력과 자주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고 결국은 제왕적 단체장을 키우고 호세력들에게 악 넣어주는
이런 필습을 키우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정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는 자치혁신의 가장 큰 문제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제가 오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먼저 눈먼 돈을 양산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주민자치적 갉아먹는 선도적 관주도의식, 토세력 키워주는 개발주의 행정, 주민 삶과 동떨어진 행정 중심의 자치분권, 융복합력을 약화시키는 사업주의 행정.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로 금과 옥조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30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 5분이라도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일 고문님께 질문할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니면 뭐 시간이 좀 그러니까 고모님 그 한 뭐 2, 3분에 걸쳐서라도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고 참고로 지금 그 책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어쨌든 올 7월 우리 학예 워크숍 하기 전까지는 나온다고 하는데 책 나오면 별도로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마련을 해서 말씀을 좀 충분히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고문, 이게, 네, 네, 아니, 이게 질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 하고 싶은 이가 너무 많은 너무 많아서, 주제라서 지금 짧은 시간에서 그런 그래요. 거고요. 다음에 한번,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멤버들이 지역에서 온몸으로 느끼는 음, 주제이기 때문에 공감은 많이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이제 총회 안에서 이걸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에 우리 워크숍 때나 언제 요거 뭐 혹시 책 나오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같이 험시탄약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고민님, 예, 예, 한 말씀. 좋습니다. 예, 그 저는 운동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자치력을 만드는 이제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자치분권 환경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문제들을 좀 비평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제가 이 그동안에 이제 농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다 보니까는 농업, 농촌, 농민 운동을 다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상 요즘에 농업, 농촌, 농민 운동이 소멸되는 지금 이런 현상들을 빚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업과 농촌 운동은 사업 운동으로 전락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고 농민 운동은 편향되기는 하는 정치 운동의 원리로서만 이렇게 떠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빚고 있는데 농업, 농촌, 농민 이게 어떤 삼농 운동이 결합되는 구조를 갖지 않으면은 결국은 농촌의 미래를 우리가 운동력으로 해서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근데 이런 환경들이 말라버리는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이 제가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지속 가능한 이 농촌을 위한 이 세박자 운동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쓰고 있는 용어들이 좀 생소하게 이제 자치는 분봉자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농업은 가치농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공동체나 이런 구조들은 관계인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엮어내는 작업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여름이면은 이제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무슨 답을 내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운동을 위한 하나의 발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비평을 또 바랍니다. 예. 책 잘 그 마무리 짓고요. 예. 정말로 이렇게 평생에 걸친 말씀을 조만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일 고문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좀 아쉽죠. 예, 시간 관계상, 예,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이해주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 뭐, 저희들 다 마찬가지죠. 최근 그 의사 증원 관련해서 세상이 시끌벅적한데, 또, 공공의료 관련해가지고 또 평생을 바친 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조승현 인천의료원 원장님, 말씀을 함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공론포럼 회원 여러분, 그 경남 그 서부 경남 의료원 다 만들기 운동하고 나서 제가 그 뒤로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까 더 반갑네요. 우리 박태순 네. 대표와 또 요즘에 핫한 이슈인 의사들이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 주제넘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참 굉장히 재밌는 주제 같아요. 이게 지금 여당, 야당도 없고, 이게 정치판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많은 정책들에 대한 실패를 많이 했는데, 국민의 지금 80% 이상이 찬성하는 이런 정책은 아마 해방 이후로 처음 있는 정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럼 과연 이것이 지금 어떤 결론이 갈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까지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공병원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5년 가까이 돼가고 오래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보건의료의 문제는 사실은 이게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사회 변화의 어떤 기본적인 그 흐름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는 국민건강보험 같은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선 6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군부족 독재를 하면서 사실 이게 전 국민 개보험이 이루어질 정도로 어, 사실은 이게 굉장한 추진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도 사실은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의사들의 반대였죠. 의사들은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의사들이 마음껏 휘둘렀던 여러 가지 의료적 독점 권한에 침해되는 모든 것에는 거의 결사적으로 저항을 해서 사실은 그 뒤로도 정부가 끊임없이 어쨌든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사실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사실은 정부가 제대로 이긴 적이 없었고 이겼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양보했었습니다. 지금 인력 문제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요. 2000년도에 그 의약 분업 사태라는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의사와 약사의 그런 권한을 분리시키는 부분을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의사협회가 그때 엄청난 저항을 해서 저도 그때 그 길병원이라는 이제 대학병원의 교수로 있었는데 레지던트들이 다 나가서 한 2달 정도 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병원을 이제 혼자 다 했던 이런 기억이 나지만 근데 그때도 결국은 정부가 이긴 것 같았지만 아, 의대 정원을 10%를 줄여주는 걸로 합의를 봤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본 것,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약간 근본적인 부분을 좀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결국은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체가 그렇게 정상적이 아니다는 데 있거든요. 특히 공공재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돈이 사실은 건강보험 재정 중에서 원래 법적으로 20%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한 14%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마치 건강보험을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적게 들어가는 게 마치 훌륭한 정책인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건강보험을 늘리나 마나 이거 없으면 마치 이슈를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결국 공공재원이 비중이 적다 보니까 행위별 수가라는 걸 통해서 과잉 진료를 하게 됩니다.
즉 의사들이 뭔가를 자꾸 뭔가 건수를 만들지 않으면 수입을 늘릴 수가 없는데 결국 이게 보험 재정이 불충분하다 보니까 결국 비급여 진료라는 그걸 통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건강보험이 100조 원쯤 들어간다고 치는데 실제로 비급여 진료가 거의 그만큼 지금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액수가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실제 쓰이는 돈의 절반밖에 지금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직접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문제는 또 하나는 이게 결국 이제 해방 이후로 계속 민간병원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의료의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공공병원 비중도 굉장히 낮아서 이건 뭐 세계의 통계로 잡힐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족한 인력이 지금 이제 화두가 돼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이 근본적 원인은 이제 결국은 의료 자체가 공공성을 잃고 사익 추구적인 그 민간 병원 중심의 의료 행위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것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력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지금은 의사가 부족하느냐 안 부족하느냐가 이거의 촉발점이 된 거겠죠. 그럼 도대체 의사는 왜 부족하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이제 고루고루 이루어진 거거든요. 의사라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막강한 권한을 결국은 국민의 의료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늘리지를 않게 하는 수요 공급 불일치. 거기다가 어떤 독점적인 권한을 아주 제한을 높게 해서 진입 장벽을 높임으로써 의사들이 모든 것들을 점유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려는 이런 시장 실패 부분과 결국 정부 실패죠. 뭐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쭉 끊임없는 정책의 그 방향을 통해서 또 의사라는 하나의 권력과 타협을 해오고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특히 법조계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들과 권력이 일종의 그 옛날에 군산복합체처럼 사회적 하나의 계층으로서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부족한 것이 부각되게 되고 필수 의료가 붕괴됐다는 말은 결국은 의료 공공성이 없어져서 공공의료가 붕괴됐다는 이런 말로 이해가 돼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DJ 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해방 이후로 끊임없이 지속된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그것들을 무너뜨리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함이 이제 와서는 21세기 중반을 앞두고 나서 그것이 터져나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의사는 왜 부족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공급이 불일치합니다. 인구도 늘고 고령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는 거의 지금 거의 20년대 지금 거의 동결돼 있다시피 하고 했겠고요. 또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의사들도 다 개업을 해서 동네방네에서 다 무슨 과목 전문 과목을 걸어놓고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뭐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가 동네에 자기 간판을 걸고 개업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일본 정도가 좀 비슷하긴 한데 거기도 우리나라랑 패턴이 다릅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거의 전문의의 대부분들은 우리나라처럼 가정의학과 같은 포괄 일자 전문의들이 개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전문 과목들이 다 나가서 개업을 하고 있고 이 전문 과목 의사들은 사실상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중증 환자를 봐야 되는데도 동네에서 다 개업을 하고 일차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개업하신 분들은 내과나 소아과나 정형외과나 산부인과나 사실은 감기 환자가 어차피 반이에요. 비슷한 아주 경증의 환자만을 보게 되고 막상 그 일을 담당하기로 키워진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치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가다 보니 각 전문 과목이 개업해 있다 보니까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점점점 숫자도 줄어들고 전부 뭐 요구르트를 팔거나 무슨 뭐 건강식품을 파는 쪽으로 돌아가거나 미용 성형 쪽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싼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낸 의사들이 실제로는 자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를 않고 아주 기형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대도시에 다 모여 있죠. 또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떤 사회적 가치나 조직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워라밸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서 옛날 같으면 선배가 너 뭐 이거 잘못됐냐라고 물어보면 아유 죄송합니다. 열심히 고쳐보겠습니다. 할 때 요즘에는 아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을 훨씬 많이 하게 되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가 바뀐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료가 굉장히 전문화가 돼서 과거에는 뭐 20개 미만의 전문 과목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26개의 세부 전문의가 있게 되고
실제로는 거기서도 도쪽해졌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학회가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거의 60개 정도의 전문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주 세분화되다 보니 옛날에 혼자 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 의사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너다섯 명이 모여 있어도 못 보는 게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옛날에는 뭐 다섯 명만 있어도 100병상짜리 병원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한 50명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 이런 모양이 지금 돼버린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사가 굉장히 부족해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결국 공공병원을 투자를 부족하게 하다 보니 의사들이 종합병원에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보람되게 일할 만한 지역 공공병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깨제제하고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른다고 월급도 못 준다고 그러고 이런 상태고 또 하나는 여성 의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한 10% 정도가 여성 의사였는데 지금 50% 가까이 되다 보니 예를 들면 공중보건 의사가 없습니다. 군대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옛날에는 공중보건의사라고 했고 군대 대신에 가 있는 분들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지역 보건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과거보다 몇 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100명도나 서해오도 같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없어요. 또 여성 의사들은 어쨌든 간에 밤에 늦게 하거나 뭐 힘든 일들을 아무래도 가정적인 것 때문에 기피하려는 경향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걸 터뜨린 게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진료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많은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 때문에 일반 진료를 잘 못했고, 특히 공공병원들은 거의 3년 동안 코로나 환자만 보다 보니 코로나 진료를 안 하는 다른 의사들이 많이 나가서들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그 동네에 개업을 하거나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문제는 2, 3년 지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 병원들이 특히 민간 병원들은 의사를 구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다 개업가로 빠져나와서 미용 성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의사를 스카우트 해오면서 급여를 두 배, 세 배씩만 올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있는 인천의료원도 계속 의사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그 월급 받고 있냐 하면서 아무리 못해도 30% 내지 50% 정도 급여가 급격히 인상이 됐습니다. 불과 한 1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이 의사 급여 때문에 경영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특히 공공병원들은 그 경영 자체가 상당히 그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들이 빠져나가서 기능을 잃게 되고 또 단골 환자들이 많이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안 받기 때문에 지금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의사 부족은 모든 사실 병원이라 의료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 부족 때문에 사실 필수 의료가 붕괴되죠. 정말 응급실 뺑뺑이 사건, 뭐 심지어 현대 아산병원 같은 거는 전 세계에 30위권에 드는 병원인데도 자기네 직원이 쓰러졌는데 뇌수술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다른 병원 보내다가 결국 사망을 하는 그런 웃기는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아까도 자치분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 격차가 이런 그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건의료가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 격차가 굉장히 일어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지역 격차뿐 아니라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 미충족 의료, 즉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신분 이동,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의사들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전교 1등을 유치원 때부터 해야 겨우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적이거나 부모의 서포트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의대는 아예 원강생심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들끼리 그 하나의 클래스를 이루면서 그 사람들끼리 결혼도 하고 사돈 맺고 아예 뭐 산후조리원서부터 팀을 만들어서 의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웃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복지국가로 가는 게 어떤 국민들의 삶을 위한 가장 목표라고 본다면 실제로 의사 부족 문제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지금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윤석열 정부는 원래가 친의사 정권이죠. 보통 우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사단체가 각을 세울 수 있게 됐고 그것들이 국민적 호응을 받으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이 나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크게 보면은 이것들을,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천 명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제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있는데 늘리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두 가지 방향인데요. 그 늘려서 배출된 의사들을, 지금처럼 뭐 어디 점 빼는 쪽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이 필수 의료 분야 쪽으로 일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의료 전달 체계라는 걸 확립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만들어낸 의사들이 여전히 국민 의료비만 늘리고 국민들 주머니만 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서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개선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하지만 숫자를 늘리는 정책 자체는 가장 어찌 보면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사 숫자가 지금 워낙 적습니다. OECD 평균의 한 60% 정도입니다. 그것도 한의사 포함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정책적 수단을 쓸 방법이 없고 어느 병원에 어떻게 지원을 하려도 의사 수 자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는 당연히 늘려야 되고 저는 사실 2천 명 갖고도 부족합니다. 문제는 2천 명을 지금 동시에 수용할 만한 교육 시설이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그 필수 의료 분야를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하면 배출되는 의사들을 이제 필요한 분야로 가게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강제로 하는 방법이 있게 되는데, 결국 돈으로 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정부가 원하거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가격을 올려주는 거죠. 수가를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가를 내리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보험 정책들이 있어서 지금처럼 행위별 수가 같은 것, 행위별 수가로 지금은 돼 있는데 이건 뭘 하나 할 때마다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건강의 질이 올라갔을 때 인센티브를 가져가게 하는 이런 가치 기반 수가로 지금 바꿔나가려는 과정이 있고요. 이 공공정책 수가라는 이제 말을 도입을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은 지역의 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면 어느 마을에 가면 뭐 한 달에 한 명 출산할까 말까 하는 데라도 산부인과 의사가 있으면 그걸 운영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가격으로 하는 방법 반대 방향에는 또 규제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공의대와 그럼 기존의 의대가 뭐가 다르냐 하면 공공의대는 일단 뽑을 때부터 의사 자격을 따면 뭐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동안 정부가 지정해준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어, 음, 일하도록 그 각서를 쓴 학생을 뽑아서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줘가며 만들어서 소위 뭐랄까 조건부 의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군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군대에서 그 법무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10년 동안 군대에서 법무에 종사를 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 의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일본 같으면 자치의대라는 데서 이미 그걸 하고 있고요. 그 일본 오래됐어요, 한지가. 그래서 거기도 보면 9년 동안을 의무복무하게 돼 있는데 9년의 기간이 끝나도 대부분 80% 이상이 그 지역에 그냥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지역 의사제는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의과대학에 바로 그런 조건으로 들어오는 의사를 조건부로 뽑는 겁니다. 이런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업해서 너무나 쉽게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을 억제시키는 거죠. 사실은 의사협회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정을 빼고 쌍꺼풀 수술하는 걸 아무리 해봤자 실제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처우를 받게 되면 개업할 생각이 없겠죠. 그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바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겁니다.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받으면서 거기다가 이거는 비급여인데요 하면서 또 붙이는 것이 아주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혼합진료를 금지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비급여 진료를 받으려면 아예 전체가 다 보험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럼 환자 부담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러면 그냥 보험 되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 지금 필수 의료 분야로 유도하는 정책은 이렇게 그런 것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용 행태를 바꾸는 겁니다. 의료 전달책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공급자인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게 되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나가버리니까 교수들이 이제는 가벼운 환자는 못 보게 돼요. 힘이 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상이 반으로 줄어들고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환자들만 있게 된 거죠. 아주 바람직한 지금 강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육성하는데 이거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모두 해당됩니다. 상급병원이 있고 잠깐만요. 제가 좀 상급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서 1차 기관과 2차 기관, 3차 기관의 역할을 분업을 하는 거죠.
동네에서 1차 병원들은 포괄 1차 전문의, 즉 가정의학 같은 사람들이 주치의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의뢰를 할 때는 지역에 있는 2차 병원들, 특히 공공병원들을 활용을 하고 대학병원은 그야말로 중증 전문 교육을 위한 병원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급 병원들은 병상 수 자체가 사실은 500병상이 넘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실력을 가진 교수들이 모여서 모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되질 않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바로 난리가 날 거예요. 내가 병원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느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럼 결 국민들의 이 의료 이용을 좀 강제화시켜야 됩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더 원하지 않는 높은 급의 병원으로 가게 되면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외국에서는 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실손보험 같은 것들을 좀뭐 제한을 해서 과도한 이용을 좀 못하게 한다든지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의료제도를 개선할 때는 우리 공론 포럼 같은 그런 기구들을 이용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일단은 수를 늘리는 데는 많이 꽂혀 있긴 한데 이 후속 작업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수를 늘리는 걸로 성공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엔 바로 이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일단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그 탁탁 잘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유용한 예, 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예, 혹시 예.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그 정부랑 의료업계랑 하는 이 분쟁이 이 갈등이 어떻게 좀 전망되세요? 사실은 지금 의사들이 바보 같아요. 이거는 정부를 이긴다 한들 이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천 명을 한다고 해 정부가 그래 알았어 니네 하도 그러니 그럼 이번에 500명만 늘릴게. 그게 과연 이긴 싸움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이제 모든 정책을 철저히 의사들을 아마 망가뜨리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고 더욱 음, 중요한 거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거죠. 음,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어떤 집단이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보 중에 바보라고 봐요. 특히 대학 교수들이 지금 이제 뭐 사표를 쓰네 어쩌네 그러는데 뭐, 여기 의대 교수는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라를 망쳐먹은 데는 정부가 가장 잘못한 책임이 있지만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동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마치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음, 것들을 아주 일상적으로 해온 그룹들이기 때문에 음, 지금 도대체 뭐를 잘했다고 사직을 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의사가 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이것이 결정 나는 거는 언제냐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4월 초쯤에 소위 모집 요강이 발표가 돼요. 그럼 2천 명이 됐든 1천 명이 됐든 이거 발표가 되고 나면 일단은 이제 행정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고요. 음, 두 번째로는 지금 상급 병원들, 특히 대학 병원들이 환자가 줄어서 경영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가 걱정하지 마라, 운영하게 해줄게, 돈 줄게 하면 끝납니다. 그럼 돈을 준다고 하면 그럼 결국 그 상급 병원들은 전공의가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이것이 뭐 1년이 갈지 6개월이 갈지 뭐 다음 달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음.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이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성공하는 모습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네. 고맙습니다. 또 이혜주 선생님 그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우리 단톡방에도 올리셨는데 선생님 그 뭐 질문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말씀을 잘 해주셔서 우리 조세호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고생 되게 많이 하겠다는 생각 들지요. 그 그런 의사들 tum바구니 속에서 아, 지난 코로나 때도 굉장히 저는 이제 간간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의료인의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인천의료원에 가서 할 수 있었어요. 음, 지금 굉장히 치열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몰아줘야 될 것 같고요. 나돈 회장님 질문하실 거 있나 봐요. 그 지금 요새 뉴스 들어보면은 군 내에서 군 의료진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의료 현장에 바로 투입이 못 된다고 그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입을 해야 된다 교육을 좀 하는 건데 군에 배치된 의료진들은 일반 의료진들하고 많이 틀린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00명 증원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분들이 현장 투입될 때까지는 한 4년인가 6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대책은 또 뭔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네. 군대에서 투입하는 건 이제 공중보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양한 의사들이 군대에 근무하는데 이분들을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라고 해서 어디를 딱 투입한다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조직에서 이제 그 뭔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진료 과목별로 이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아과 의사를 갑자기 뭐 어디 뭐 어른들 보는 중환자실에 투입한다고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어, 어쩌면 이제 어쩔 수 없는 미봉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효과를 그다지 볼 수는 없는데 음, 단지 이제 응급실 당직을 쓰거나 이런 거는 굉장한 그 피로도를 만들기 때문에 음, 이분들이 그런 걸 좀 대신 해주면 교수들이 그 일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진료를 좀 더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음. 보조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4년 5년 걸린다는 게 의대생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예. 지금 2,000명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 그분들이 투입이 되려면 시간이 아, 걸리는데 맞습니다. 그동안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를 늘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를 늘리면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의사 노릇을 하려면 한 15년쯤 걸려요. 사실은. 남자들, 이제 여자들 같으면 군대를 안 가니까 조금 그보다 한 10년, 12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여기라면 의과대 6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한 3, 4년 정도 하고 그다음 전임이라는 걸 또 2, 3년 정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이 사람들이 과연 똘똘한 의사가 되느냐 의사들은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한 40대는 넘어가야 제대로 된 의사 구실을 한다고 보면 이건 너무나 오래 걸리는 일이죠. 거꾸로 보면 그만큼 지금 빨리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마 20년 정도, 15년 잡으면 나라가 충분히 망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네. 방법은 뭐냐 하면 지금 말하는 PA라는 게 있어요. 의사 보조 인력, 즉 간호사나 뭐 응급구조사 이런 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의사들이 아, 고도의 전문성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들, 예를 들어 병원 같으면 인턴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음, 돼요. 그런 것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합법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들에 대한 너무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의사가 다 쥐고 있어요. 하다못해 문신도 의사가 안 하면 불법인 거 아시죠? 그런 나라는 어, 없습니다. 미국 가보시면 아, 알겠지만 물리치료사들이 다 물리치료 개업을 하고 있어요. 의사들 없이.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근데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약국에서 아니 슈퍼에서 약 파는 건도 약사님들이 또 엄청 반대하듯이 이게 모든 권한을 다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음, 권한을 빨리빨리 이행시키는 것, 그게 이제 피해를 합법화시키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해외 의사를 데려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거의 40%가 외국 의사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음, 가도 의사가 남아도는 나라는 없습니다. 음, 서로 의사 쟁탈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 우리나라가 특히 심한데 한 전체 0.3%밖에 안 돼요. 대부분 교육생으로 와 있는 의사들. 음, 그래서 뭐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중국, 동남아 의사들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 사람들을 데려온다면 지금 의사들 월급의 몇 분의 1만 줘도 정말 밤새도록 주 40시간 안 따지고 일할 사람들이 셌거든요. 음,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잖아요.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데려와도 그 사람들은 전교 1등들입니다. 그 나라에. 거꾸로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아프리카가 망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조차도 의사들의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런 세 가지 방법을 지금 동시에 추진을 해야 돼서 일단 다 이게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데 이번에 PA를 합법화시키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건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음, 의사협회에서 반대했던 모든 정책이 잘 됐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 원격 의료, PA 합법화 다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서 이거는 명분도 없고 실속도 없는 지금 투쟁이에요. 투쟁이라는 게 무슨 사회적 가치를 위해 하는 거지. 남은 꿈을 하겠다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싸움은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잘하고 있는 싸움으로 봐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다 딜레마예요. 이걸 반대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아, 그렇구나. 네. 네. 아, 예, 아이고, 지금 전쟁 중에 잠깐 나와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힘내시라고, 그리고 또 의료 정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으라는 바람을 모아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댓글도 건강히 잘 응원합니다. 지내시고, 예, 또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참, 내일 그 MBC 스트레이트에 제가 나오는 그 있는데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간, 그리고 내일이요? 며칠 전에 한 PD 수첩도 내용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음, 그거 한번 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참 훌륭한 의사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